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4년 4월 11일 오후 7시 홍콩 특별행정구 천수 2위 경찰서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한 남자였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미쳐버리더니 두 딸을 숨지게 했다며 자신은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보니 현장은 잔인했고 수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04년 홍콩에서 일어난 천수 2위 멸문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지역인 천수 2위는 홍콩 월랑구 북서쪽에 있습니다. 이곳은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과 블루칩 하우스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우선 홍콩의 공공임대주택과 블루칩 하우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은 땅값이 워낙 비싸 집을 사는 것은 많은 홍콩 사람들의 평생 꿈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집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나라의 정책이었는데요. 천수 2위의 공공임대주택은 건축 밀도가 높고 건물 간격도 너무 좁았습니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범죄율이 높았습니다. 천수 2위에는 또 10대 블루칩 하우스 중 하나로 꼽히는 가오산장이 있었습니다. 블루칩 하우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블루칩으로 꼽히며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인 매물입니다. 가오산장 내에는 잔디, 조경, 수영장, 축구장 등 녹화시설과 주택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전체 면적의 9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입주자들을 위한 다양한 클럽하우스와 쇼핑몰이 있어 많은 중산층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곳은 아무런 공공시설이 없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수영장, 축구장, 병원, 쇼핑몰까지 있었습니다. 한 곳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곳은 통풍이 잘 되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비록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은 천수 2위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상가도 없었으며 홍콩에서 가장 번성한 빅토리아항까지 거리가 멀었고 차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렸죠. 다시 말하자면 천수 2위의 주민들은 하루에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출근길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많이 나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할수록 주민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운 생활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았지만 도심과 너무 거리가 멀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근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계속 천수 2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천수 2위 북구는 홍콩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천수 2위 북구의 인구 밀도는 남구의 3배이며 잦은 형사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다음은 사건 속 두 주인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1959년에 태어난 리퍼슨이었습니다. 그는 1980년대에 친척을 따라 홍콩으로 가서 인테리어 공사 일을 해왔습니다. 여주인공 이름은 김수경, 1972년 중국 수천성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외진 산간 지역으로 생활 환경이 많이 뒤처져 있고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농사일을 했고 여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며 얻은 적은 수입으로 온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하여 큰딸인 김수경은 결국 학업을 그만두고 큰 도시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1993년 김수경은 심천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전부를 집안 생활비와 학비를 보태는 데 썼습니다. 그 당시 유부남이었던 리퍼스는 가끔 친구들과 함께 심천에서 여자들을 만났는데요. 1994년 리퍼스는 여자를 물색하던 중 예쁘고 어린 김수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김수경은 그 당시 21살로 리퍼슨보다 13살이 어렸습니다. 김수경은 성격이 좋았고 리퍼슨에게 아주 순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시골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그녀는 열등감이 매우 컸으며 홍콩 남자와 결혼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했었죠.
90년대 중국 사람들의 월 수입은 하나로 겨우 10,000원 정도였습니다. 홍콩에서 수입이 가장 적은 노가다도 한 달에 하나로 몇십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홍콩 시민권을 선호했던 중국 대륙 여자들은 홍콩으로 시집을 가서 홍콩 체류권만 받을 수 있다면 남자들의 나이, 형편 등 어떤 대우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홍콩 남성들에게 기회를 준 셈이었죠. 그리고 리퍼슨처럼 나이 많고 잔소리 심한 마누라에게 실증을 느끼고 새로운 어린 여자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기 없는 남자들도 홍콩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리퍼슨과 김수경은 사귄 지 얼마 안 되어 선전의 방을 얻어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리퍼슨은 새로운 고용주를 소개받아 그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수입이 꽤 좋았습니다. 돈을 조금 모으게 되자 리퍼슨은 1997년 결혼 15년 차인 아내와 이혼하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전부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듬해 김수경은 임신을 했고 리퍼슨과 함께 그녀의 고향 스촨으로 갔습니다. 김수경의 부모님은 홍콩에서 온 사위를 보고 아주 기뻐했었죠. 마을 사람들도 김수경이 홍콩에 시집가면 부잣집 사모님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했었죠. 리퍼슨과 김수경은 1998년 7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얼마 후 두 딸을 낳았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딸을 얻게 된 리퍼슨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처가에 2층 주택을 지어드렸고 이는 김씨 가족의 생활을 더욱 여유롭게 해주었는데요. 장인 장모는 리퍼슨을 구세주처럼 여기며 고마워했습니다. 리퍼슨도 이런 대우를 즐겼습니다. 홍콩에서는 나이 많고 별거 없는 인테리어 공사자였지만 아내의 고향 스촨성 농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우러러보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홍콩에 정착하려면 홍콩 마카오 통행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행증을 발급받으려면 중국 대륙신분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여 이 증명서를 편도증이라고 불렀습니다. 편도증은 연간 발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며 최소 수년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김수경은 편도증을 받지 못해 대륙에 남게 되었고 리퍼슨은 홍콩으로 돌아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리퍼슨은 틈틈이 시간 날 때에만 스촨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같이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거리 부부로 지내게 된 것을 걱정했지만 김수경은 리퍼슨을 의지하며 믿었습니다. 사실 리퍼슨은 2002년 근무 실적이 좋지 않아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력에 못 이겨 그는 천수이위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03년 리퍼슨은 두 아이를 홍콩으로 데려와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6년 만인 2004년 1월 16일에 김수경의 편도증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김수경은 마침내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살게 됐지만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부자도 아니었고 1년이 넘도록 실업 상태였으며 저축도 없는 백수였습니다. 리퍼슨은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김수경을 기다린 곳은 대저택이 아닌 비좁고 붐비는 저렴한 셋집이었습니다. 김수경과 딸들은 형편이 어려워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은 그녀들을 천수이위에 과도워 버렸습니다. 가족 상봉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어렵게 얻은 소중한 행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리퍼슨의 태도는 180도로 변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많으면 정부에 더 많은 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수경은 기초생활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고 그녀가 아이를 돌보게 되면 리퍼슨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지어 리퍼슨의 수급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리퍼슨은 김수경에게 화풀이하기 시작했고 모두 그녀의 탓으로 돌렸으며 그녀가 자신의 돈줄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리퍼슨은 종종 사소한 일로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자라서인지 김수경은 이를 정상적으로 여겼습니다. 또 김수경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화풀이를 참았는데요. 김수경은 남편이 받는 수급으로
온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를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식당 종업원 일을 찾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리퍼스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하기는커녕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정부가 김수경에게 일자리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면 바로 수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김수경이 가난한 시골에서 홍콩으로 와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기 덕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남편만 잘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 남자나 유혹할 거라고 생각했죠. 리퍼스는 김수경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본인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외출을 막기 위해 아내의 모든 옷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어폭력은 곧 신체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리퍼스는 이유 없이 김수경과 아이를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새 모녀가 한밤중에 집 앞 복도에서 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쫓아내지 않더라도 리퍼스는 김수경을 못 자게 했습니다. 김수경이 참다 못해 쓰러져 바닥에서 잠들면 리퍼스는 찬물로 그녀를 깨우곤 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안 돼 김수경은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철저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친구가 없는 데다 홍콩에 거주한 기간이 짧아 구제금을 신청할 수 없었고 리퍼슨에게 의지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딸이 그녀에게 아빠가 본인의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위를 만질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리퍼슨은 어느 날 갑자기 고기 절단 도구 2개를 사왔고 이에 겁먹은 김수경은 사회복지부로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2004년 2월 9일 김수경은 사회복지부 사회복지사에게 리퍼슨이 2딸을 희롱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리퍼슨이 고기 절단 공구를 구입해 침대 밑에 숨겼으며 새 모녀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김수경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고 그녀는 집 근처 천수 2위 경찰서로 가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 평범한 부부싸움이라고 여기며 그녀와 남편을 같은 공간에 두고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수경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찰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퍼스는 경찰 앞에서 좋은 남편인 척 연기했고 경찰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리퍼스는 본성을 드러냈고 아내에게 화를 내며 더욱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외출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대화를 못 나누게 했습니다. 김수경은 절망에 빠졌지만 2딸을 지키느라 그냥 묵묵히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열흘 뒤인 2월 19일에 새 모녀는 다시 집에서 쫓겨나 복도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웃들은 모녀가 너무 불쌍해 보여 모녀 셋을 데리고 구의원을 찾았고 새 모녀를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내와 딸이 없어진 걸 발견하자 리퍼스는 아내가 2딸을 데리고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모녀가 보호센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구의원이 자기의 동의 없이 아내와 딸들을 유괴했다며 고소하겠다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아내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혼자 집에 있으면 정부에서 주는 수급이 줄어들까봐 두려워서였죠. 나흘 동안 구조센터에서 거주하게 된 김수경의 결정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음 약해진 그녀는 남편이 혼자서 자신을 돌볼 수 없을까 걱정되었고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받자 리퍼스는 진짜 미안해. 내가 정말 고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며 간곡히 사과했고 김수경은 결국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인 2월 24일 김수경은 남편이 잘못을 깨달은 줄 알고 구의원과 사회복지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복지센터 직원이 방문하자 리퍼스는 공구 구입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김수경 씨가 말한 도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김수경은 남편이 딸을 희롱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는 말에 자신과 딸을 해칠 것 같아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직원들도 그녀가 위험을 상상했을 뿐 사실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건은 결국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리퍼스는 과연 잘못을 뉘우쳤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계속하여 아내를 괴롭혔으며 두 딸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5살 배기 딸들을 향해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숨질 때까지 때리겠다 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지 이틀 만인 28일에 사회복지사로부터 김수경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김수경은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이 도구를 꺼내 새 모녀를 해치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시 새 모녀를 대피소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아이들 학교로 연락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5일 사회복지사와 경찰 그리고 학교에서는 김수경 모녀 사건을 일반 가정불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리퍼슨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은 그냥 홧김에 한 말이니 진짜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사흘 뒤인 3월 8일에 사회복지사에서 김수경과 그녀의 남편이 합의하도록 도왔습니다. 리퍼슨은 아내와 딸을 협박한 걸 후회한다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독설만 몇 마디 퍼부은 것처럼 말했는데요. 하지만 김수경은 완강한 태도로 그를 거부했고 둘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김수경은 당시 심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두 딸을 데리고 여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여동생은 언니를 매우 동정하며 이혼을 권했습니다. 그때부터 김수경은 이혼을 계획했고 이혼 후 딸들을 데리고 고향 수천으로 돌아가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는 딸을 지지하기는커녕 모든 남자가 다 똑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 딸에게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며 참으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시골 동네에선 이혼했다는 소문도 그렇고 재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홍콩 거주권을 취득한 후에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수경은 부모조차 응원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완전히 실망하였습니다. 반면 리퍼스는 잘못을 뉘우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딸들을 데리고 집을 떠난 뒤 그는 배신감을 느끼며 이웃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울 것도 없고 다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홍콩을 뒤흔들 큰 사건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웃들은 리퍼슨을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4월 1일에 리퍼슨은 선전에 있는 김수경의 여동생의 집으로 찾아가 너희들이 나랑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 온 가족을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김수경을 협박했습니다. 김수경은 정신 나간 리퍼슨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 같아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홍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집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그의 끔찍한 행동뿐이었습니다. 4월 9일 홍콩 999 신고센터에 또 남편에게 맞았다는 김수경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리퍼슨은 이미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발에 깊은 상처가 있는 걸 보게 되었고 남편이 그랬냐고 묻자 김수경은 남편의 눈치를 보더니 본인의 실수로 유리를 밟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단순 가정 불화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역시 김수경을 대피소로 보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추었다면 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김수경이 과감하게 남편과 이혼했다면 또 사회복지사에서 특별사건으로 그녀의 구제금 청구를 승인했다면 아마 모든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4월 11일 부활절은 홍콩의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수경에게는 순한 일이었죠. 그날 아침 김수경은 다시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리퍼스는 아내에게 집에 오지 않으면 두 딸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수경은 목숨보다 소중한 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김수경은 우선 복지센터 직원에게 부탁하여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공교롭게 그날 직원이 휴가라 자리를 비웠고 할 수 없이 천수이위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당직 경찰관에게 남편이 그녀와 딸을 위협한다며 함께 집으로 가서 딸들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김수경이 여러 번 신고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또 단순 가족 불화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했고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수경이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당직 경찰은 냉정하게 그녀를 거절했고 순간 마지막 희망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김수경은 다친 발을 질질 끌고 절뚝거리며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아가면 남편에게 맞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999 신고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리퍼스는 허약한 목소리로 아내가 미쳐버려 두 아이를 숨지게 했고 싸움 끝에 본인의 목숨은 건졌지만 많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사건이 발생한 천왕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리퍼슨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복부에 긴 상처가 있고 상황이 많이 위독해 보여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숨진 김수경의 몸에 총 10곳의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또 그녀의 두 팔뚝의 바깥쪽과 왼손 안쪽에 뚜렷한 저항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추가로 숨진 여아 2명도 발견됐습니다. 법의학자는 둘째 딸이 도주하던 중 숨졌고 큰딸은 저항 없이 숨지게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도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처음 경찰은 당시 김수경을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했지만 바로 석연찮은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숨진 시간인데요. 법의학자가 확인한 결과 처음 숨진 사람은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내딸, 마지막은 큰딸이었습니다. 그녀들은 4월 11일 오후 3시에서 5시에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리퍼슨이 신고한 시간은 7시였고 증언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퍼슨은 아내가 자신을 다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배에는 상처만 있을 뿐 옷은 멀쩡했습니다. 이건 아내가 남편을 다치게 하기 전 그의 옷을 걷어 올렸다는 건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보통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또 리퍼슨은 아내와 몸다툼을 했다고 했지만 배에 있는 상처 외에 아무런 외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김수경의 몸 곳곳에서는 저항하며 생긴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증은 리퍼슨이 말한 것과 정반대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리퍼슨의 몸에 깊은 상처 이외에 얕은 상처가 2곳이 더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리퍼슨이 스스로 낸 상처였습니다. 법의관은 2곳의 얕은 상처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의 판단으로 리퍼슨의 복부 상처는 30분 이상 버티기 힘든 심한 상처였고 이것 또한 부상당한 시점이 아내와 딸이 숨진 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가슴 아픈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닥에 붉은 흔적을 보아 아마 둘째 딸이 쓰러진 뒤 살짝 끌려간 것으로 보였는데요. 끌려간 자국은 김수경 쪽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김수경은 딸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4월 11일 김수경이 귀가한 뒤 리퍼슨으로부터 잔혹한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 리퍼슨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으며 미리 준비한 도구를 들고 아내에게 휘둘렀습니다. 김수경은 두 딸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고 두 딸은 놀라서 울었고 리퍼슨은 아내가 저항할 수 없게 되자 도망치려는 막내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큰딸은 눈앞의 광경에 놀라 움직일 수 없었고
이 틈을 타서 리퍼스는 쉽게 큰딸을 숨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리퍼스는 숨진 아내와 딸 둘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는 그녀들을 해치고 싶었지만 정작 본인은 감옥에 가기 싫었죠. 몇 시간 뒤 그는 마침내 아내가 미쳐버리더니 범죄를 저질렀고 본인은 자신을 정당방위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해 그는 또 옷을 올리고 본인의 배를 그었습니다. 너무 얕게 베어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두세 번 더 긋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붉은 액체가 흘러나와서야 그는 안심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2일 이 짐승 같은 악마는 감옥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심한 부상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05년 8월 15일 재판부는 사건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김수경의 생전 이웃 주민을 비롯해 두 여동생과 사회복지사 등 측근들을 찾아 증인으로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김수경이 오랫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으며 마지막까지 리퍼슨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범죄자 리퍼슨이 범죄를 벗기 위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주민들은 한 곳에 모여 새 모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참사는 보도되자마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온통 여론으로 들끓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모녀의 처지를 동정하며 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중들도 홍콩 복지 정책의 무지식한 면을 비판하며 또 경찰의 안일함을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날 당직 경찰이 김수경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면 두 아이를 함께 데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만약 사회복지기관에서 그녀가 두 손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었다면 참변을 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론 김수경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가 리퍼슨과 사귀고 결혼한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자라온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결국 불행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4년만 해도 가정폭력이 가정 내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매일 벌어지고 있는 흔한 갈등으로 생각하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매일 얼마나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에도 세계보건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 3분의 1인 약 7억 3,600만 명이 가정폭력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10%의 여성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번 영상을 시청하게 된 여러분들께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가능한 한 빨리 탈출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다치게 됐다면 꼭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서를 받아 증거로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면 바로 법원에 신변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